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미있고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가부키초서 외설 DVD 판매업자 사라지지 않는 충격의 이유. 오프라인에서 DVD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조금은 이상한 현상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DVD 렌탈점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더 이상 DVD조차도 현역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DVD를 구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이 DVD들은 가부키초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된 DVD라고 합니다. 경찰의 단속이 있다고 해도 적발되면 곧 다른 업자가 나타나 적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DVD를 구입하는지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둠의 DVD를 구입하는 것은 60대 이상의 남성입니다. 온라인에서 그런 동영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나 찾을 수는 있지만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현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게다가 옛날에는 어둠의 비디오나 책으로 무수정이 대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와 접촉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도 이유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나이든 아저씨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DVD를 넘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덜트 비디오를 3.1월 땅에서는 고가 매입합니다. 고액 매입이 되는 사례도. 이 글은 업자가 올린 광고성 글입니다. 그런데 DVD만이 아니라 VHS, 즉 비디오 테이프도 매입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그때까지 렌탈이 주류였던 성인 비디오에 셀 비디오라고 불리는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어덜트 비디오의 등장. 더욱더 유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 노포 메이커의 도산 등은 있었지만 새로운 메이커나 AV 여배우의 탄생으로 1980년대, 1990년대는 어덜트 비디오의 황금기라고도 불리게 됐다. 이런 황금기에 탄생한 비디오들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에 걸쳐 처음에는 VHS였던 어덜트 비디오의 유통 매체도 DVD, 블루레이, 스트리밍과 온디맨드, VR 등으로 옮겨가고 있고 최근에는 VHS나 DVD 같은 어덜트 비디오는 서서히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어덜트 비디오 황금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컬렉터에게 있어서는 천금의 가치가 있어 당점에서도 이러한 어덜트 비디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적은 희귀품, 명작이나 마스터피스로 불리는 작품을 전국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희귀 작품이나 이미 은퇴한 인기 배우의 작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니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작품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예전 작품 거래 업체가 더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날로그 AV의 수요는 꾸준히 있고 사라지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한국과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어르신들이 주로 듣는 고속도로 트로트마저도 이제는 USB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이프는 물론이고 CD마저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는 굉장히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 디지털청은 행정 절차 기록 매체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철폐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최근까지 플로피 디스크 사용이 규정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아직 현역인 비디오 테이프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VHS 테이프 2025년 문제, 유네스코의 경고와 디지털화는 당신의 추억의 영상 정보도 모집 중. 2025년 VHS, 즉 비디오 테이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VHS를 2025년까지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VHS 테이프가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이 1980년대에서 90년대입니다. 이미 플레이어의 생산은 종료됐고 수리 등의 서비스도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빨리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볼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며 그 기한을 2025년까지로 못 박아 말했습니다.
유엔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0년간 인류의 다양한 문화유산은 자기 테이프에 기록돼 왔다. 그것들의 영상과 음성을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화다. 이런 상황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변환 업체입니다. 최근 유네스코의 2025년 발언이 나오면서 변환 의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전단지 대신에 비디오 테이프를 나눠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유튜브 광고의 오프라인 버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물관 같이 대량의 자료가 보관된 곳은 수년에 걸쳐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DVD 변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DVD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AV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그대로 두면 열화가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디지털화를 해버리면 오리지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매니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의 대기업 전자회사는 거의 다 파산했습니다. 남은 것은 소니와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산의 점유율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었던 샤프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 결국 2016년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와 오사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시바는 경영위기 속에서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고 해외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분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매각됐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택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가전 부분을 중국의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 회사를 병합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분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조차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의 각종 가전이 일본 전자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이 아쿠아라는 회사를 일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것은 소니와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그럼 소니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가전이 없는 소니는 지금 어떤 회사인가? 엔터테인먼트와 EV 진출만 주목받는데 올해 1월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에서 소니의 모습을 보고 소니를 진단한 기사입니다. 기사는 소니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전 없는 소니 그룹의 발표. 1월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테크놀로지 이벤트 CES 2025에 맞춰 소니그룹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이른바 가전을 메인으로 소개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작년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그 판매량 등을 어필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것도 없다. 메카적인 의미로 말하면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2026년에 발매를 예정하고 있는 배터리 EV 아필라 1의 예약 개시가 공표됐을 정도일까? 오랜 시간 할애한 것은 컨텐츠다. 귀멸의 칼날을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애니메이션화, 호라이즌 제로돈, 헬다이버 2의 영화화 등 애니메이션과 영화 이야기가 많았다.
과거 영화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명확하게 애니메이션이 축이다. 일본 측을 대표하는 애니플렉스,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와 세계 전달의 창구인 크런치롤, 쌍방의 대표가 단상에 나란히 서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이나 그 역량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사에서는 소니는 더 이상 전자회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나소닉은 어떨까요? 파나소닉은 산요 인수 등의 사세 확장을 시도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인수한 산요를 중국 하이얼에 가전 사업을 매각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나소닉의 또 다른 위기를 나타내는 기사가 나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해체, 회사명 사라질 가능성, TV 사업 철수, 매각 검토도, 사주는 기업이 없다, 인원 감원의 수익 개선 목표, 작아지는 파나소닉, 성역 해체로 노리는 최고 이익의 의의, 간접 부분에서 조기 퇴직, 가전 개발은 중국으로 이동, 파나소닉 TV 사업 매각 검토의 충격, AV 사업 출신 사장이라도 구조 개혁의 예산, 인원 삭감의 주머니 사정, 2026년도 말까지 근본적 대책, 파나소닉 TV 철수 검토. 구스미 유키 파나소닉 홀딩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TV와 산업용 기기 등 채산성이 좋지 않은 4개 사업을 지목해 수익이 적고 성장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철수 및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TV 사업으로 현재 매각에 응하려는 기업은 없다라면서 다양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전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수익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의 경우 개발과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 자국 TV 브랜드는 사실상 소니 한 군데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이 약 50%의 충격.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일본 TV 브랜드 점유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1위가 하이센스입니다. 그 밑에 레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이센스에 매각된 토시바의 TV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토시바라는 이름을 떼고 현재는 레그자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센스의 점유율만 40%가 넘습니다. 중국의 TCL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중국 기업 제품 판매량이 약 50%나 됩니다. 샤프가 21.1%로 되어 있는데 샤프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 홍하이 그룹에 매각된 대만 기업입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했듯이 샤프는 2024년 TV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소니 9.7%, 파나소닉 9%인데 파나소닉은 TV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몇 년 후 일본은 대부분 중국 TV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에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거는 비싸서 못 쓰는 거임. 나도 현지 살면서 삼성, LG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 거 너무 크고 너무 비싸. 자존심 아니고 비싸서 맞음. 이게 맞지. 가정에서 쓸 가전제품 구매하는데 더 좋고 더 싼 곳을 찾지. 누가 애국심이며 자존심이며 따져가며 사겠음. 쟤들 경제 안 좋아서 그냥 싼 거 사는 거. 한국 제품이라 안 사는 게 아니라 단지 한국 제품이 비싸서 못 산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은 고성능의 가격이 비싸다. 그런 개발 컨셉을 버블기로부터 바꾸지 않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결과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가전기업입니다. 가전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모품인데 국산 기업은 신기능만 선전하며 해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 제품은 지금 있는 변하지 않는 기능으로 가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5에서
2010년의 대응 연수를 생각하면 솔직히 메이드 인 재팬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올리지 않으면서 상품 가격만 올리고 냉장고 30만엔, 세탁기 30만엔, TV 20만엔에 사라는 등 멋대로인 일본 기업은 없어질 겁니다. 레그자를 일본 기업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가 토시바를 싸게 샀다면서 레그자 65인치를 계약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 업체라고 얘기를 했더니 카탈로그 안에 토시바 글자를 열심히 찾았지만 당연히 토시바 글자는 없었네요. 샤프는 홍하이, 파나소닉도 40평보다 소형은 TCL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다. 레그자 등은 브랜드 명만 남아있을 뿐 하이센스고 TV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가전은 해외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크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행히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사용돼 왔고 IT 시대에 들어서는 주민번호의 유용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일본은 2016년 한국의 주민번호를 벤치마킹해서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를 목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너무도 엉뚱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2025년 IT 헬게이트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과 공용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IT화를 척척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IT화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NTT 그룹 1265억엔, 후지츠 713억엔, 잔민당의 대규모 스폰서가 마이넘버 안건을 대량 수주하고 있었다. 세금 낭비라고 비난받던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관련 대형 비리가 드디어 2024년 12월 터졌습니다. 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TT그룹은 1억 8,500만 엔을 자민당 측에 헌금. NTT그룹과 흐지츠라고 하면 자민당의 정치자금 단체 국민정치협회에 고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다. 수입, 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이후 NTT 데이터 등 NTT그룹의 기업은 국민정치협회에 합계 1억 8,500만 엔을 헌금. 한편 후지츠는 마찬가지로 자민당 측에 2013년 이후 합계 1억 6,600만 엔을 헌금하고 있다. 이른바 자민당의 대규모 스폰서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모습이지만 마이넘버 카드 관련 사업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주간문춘이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마이넘버 카드 관련 사업으로 NTT그룹이 수주한 건은 264건, 총액 1,265억엔에 이른다. 시스템 장애를 자주 일으켜온 후지츠도 마이넘버 카드 관련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시스템 장애를 자주 일으켜온 후지츠 역시 수주를 거듭하고 있다. 후지츠와 그 관련 회사는 금년 들어서만 마이넘버 카드 관련 사업을 5건 수주, 주간문춘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합계 713억엔 분을 수주, 게다가 그중 약 90%가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택하는 수의 계약이었다. 정치자금을 받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감을 몰아줬을까요?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을 통합했고 2024년 10월 2일부로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가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와 얼굴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리더기 설치를 강제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만약 카드 리더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보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본 룰을 위반하기 때문에 보험 취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 강제로 리더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입에 드는 비용은 의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됩니다. 하나로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만 엔 정도를 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한다고는 하는데 그 보조금은 세금입니다. 게다가 병원들은 단말기 사용에 매달
만엔에서 2만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2026년에 보안에 강화한 새로운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25년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리더기는 스마트폰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이면 현재의 리더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마이넘버 카드 리더기 사업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일본 전국의 병원, 일반 진료소, 치과 진료소를 합해 약 18만 시설, 제조 약국 약 6만 시설, 총 약 24만 시설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무용지물의 리더기를 누가 납품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리로 인해 혈세 낭비만 아니라 병원들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헬게이트는 또 있습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마이넘버 카드 2025년 문제. 갑자기 무보험돼서 전 국민이 대패닉, 마이너머 보험증 2025년 문제의 엄청난 전모. 2025년 마이너머 문제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너머 카드에는 IC 칩이 부착되어 있고 본인 확인 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 카드는 두 개의 전자증명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텍스 등에서 사용되는 서명용 전자증명서고 다른 하나는 정부 포털 사이트나 편의점에서 주민표 교부 서비스, 건강보험증 이용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이넘버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10년이고 전자증명서는 5년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온라인이 아닌 지자체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0년 일본 정부가 10만엔 급부금을 지급했을 때 2,500만 명이 마이넘버 카드에 전자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서 지자체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늘리기 위해 5,000엔 포인트를 제공했고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수천만 명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이 포인트 지급으로 인해서 현재는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이 80%가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이너머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한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의 인증서 만료 시점이 바로 2025년 올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넘버 카드 갱신을 위해 관련 부서를 찾을 것이고 이는 전국 지자체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보험의단 연합회 작성의 표는 마이넘버 카드의 전자증명서 갱신 시점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원이 지자체 창구에서 갱신했을 경우 지자체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갱신 필수 건수 2025년도에는 무려 2023년도에 약 12배의 사람이 지자체 창구에 갱신 수속을 위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자체에 있어서 그야말로 악몽일 것이다. 마이넘버 카드 갱신만을 위해서 일본 전국 지자체의 업무는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소가 세계 64개국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공표하고 있는 세계 디지털 경쟁 랭킹 2023에서 일본은 32위, 2018년 22위였던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의 편리함을 실감하지 못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불안이나 망설임을 증폭시켜버렸다. 특히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시키고 싶은 생각에 후생 노동성의 심의회도 무시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도 모르면서 단독으로 보험증 폐지를 결정한 고노타로 전 디지털 대신과 디지털청의 죄는 크다. 하지만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본의 디지털화는 불편을 뿌렸을 뿐 해외에서 보면 점점 갈라파고스화 되어가는 것일 것이다. 2025년 주민등록증을 디지털화하는 한국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입니다. 2025년 일본의 마이너머 카드 헬게이트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됩니다.